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수많은 단편 소설을 쓴 미국의 아서 포게스입니다. 포게스는 191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작가는 20세기 중반에 가장 많은 작품을 썼으며 미스테리 잡지에 가장 많은 출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은행의 밤입니다. 가장 믿어야 할 은행의 은행장이 벌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은행의 밤, 아서 포게스. 헤이지 햄프턴은 자신의 책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금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큐리티 아메리카 은행의 은행장으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은행장들과는 달리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대형 금고 속에 혹시 강도라도 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금고를 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햄프턴은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은행 돈을 80만 달러 이상이나 유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8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강탈당했다고 해야 할 판이었다. 월급이 별로 되지 않는 일반 은행원들과 비교한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의 월급은 상당했다. 하지만 햄프턴은 씀씀이가 너무 해펐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으며 사회적 지위도 높은 햄프턴은 아내가 일찍 죽자 많은 여자들과 사귀며 돈을 물쓰듯이 했다. 게다가 보통 은행장들과 달리 그는 영국제 스포츠카인 제규어를 몰고 다녔다. 그런 그도 은행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한 번도 대출한 돈에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차에 모든 모험심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햄프턴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6만 5천 달러짜리 집도 한 채 샀는데 그건 역시 그가 금고를 털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집은 애초부터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집이 서 있는 절벽을 깎을 때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큰 비가 한 번 내리자 집안이 약해져 붕괴될 위험이 생긴 것이다. 다행히 유명한 엔지니어인 제퍼슨 라드가 임시 방책을 세워 눈앞의 위험은 일단 넘길 수 있었다. 라드는 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해 집 주위의 중요한 몇몇 지점에 전기 코일을 파묻어 놓아 무너져가는 집안을 굳히고 파도로 지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일단 막아놓았다. 그는 이번 장마철이 지난 후에 좀 더 영구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면 안전할 거라면서 현재로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했다. 그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똥값이 될 뻔했던 비싼 집을 구해낸 것이다.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곧 깊은 물속으로 떨어질 거라면 누가 사겠는가. 그러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햄프턴은 미칠 지경이었다. 땅 속에 묻은 전기 코일을 가동시키는 전기 요금이 엄청났다. 그래서 햄프턴은 금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다. 햄프턴은 이를 꾸미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도 교수들에게 잘 보여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교수를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듯한 일이지만 눈치 빠른 학생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졸업장을 따낸 햄프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금융업계에 취직했다. 그는 용모가 깔끔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우며 예지력도 뛰어났다.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의 변화무쌍한 자존심에 부합할 수 있었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햄프턴은 사람들에게 남자답고 솔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아청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43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행장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범죄자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사기꾼들은 대개 위기 능력이 뛰어난데 햄프턴도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속임수를 생각해내고는 어떤 사람도 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내지 않았을까 하고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햄프턴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넘길 묘안을 생각해내고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 운만 좋으면 금고를 털어서 횡령한 돈을 갚고도 50만 달러를 더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금고가 털렸다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을 성사시키는 데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다. 화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쉽게 해결되었다. 모리슨 볼이라면 충분하겠지. 모리슨 볼은 군에서 폭발물 처리반에 있었고 퇴역해서 예비군의 화약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때 햄프턴은 볼과 암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햄프턴이 사기꾼이라면 볼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볼은 시카고의 깡패 출신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심은 슈바이처 박사 쪽이라기보다는 살인광 쪽에 더 가까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나름대로 신조가 있었다. 한 번 두목이라고 생각했다 하면 죽도록 충성을 하고 시키는 것은 불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때 볼이 물건을 빼돌리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햄프턴의 이름은 불지 않았다. 햄프턴은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손을 써서 볼을 구해주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혐의를 받지 않았고 그 대신 재수 없는 한국인 몇 명과 죄 없는 졸병 몇 명이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는 것으로 일이 매듭지어졌다. 못생긴 데다가 촌티가 줄줄 흐르는 볼은 잘생기고 세련되고 머리 좋은 햄프턴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다. 햄프턴도 필요에 의해 볼에게 스스럼 없이 잘 대해주었다. 물론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각자의 길을 갔지만 햄프턴은 이제 옛날의 기분을 되살려 볼과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햄프턴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술집에서 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 30만 달러쯤 들어있을 거야. 햄프턴은 실제 금액을 반 이상 줄여서 말했다. 볼은 10만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어차피 경마로 다 날려버리겠지만. 나는 금고안을 매일 들락달락거리지. 언제든지 금요일에 돈을 다 챙겨서 날라버릴 수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겠나? 요즘은 어디를 가나 범인 송환이 가능하거든. 게다가 나는 여기가 좋아. 바나나 밖에는 살 곳도 없고 300마일 밖에나 의사가 있는 아마존 정글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곤충과 악어에다가 식인 물고기에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은 딱 질색이야. 난 죽어도 그런 곳은 싫어. 볼이 흐리멍텅한 푸른 눈을 빛내며 영리한 척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은 대장님 같은 분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대장님은 늘 복잡한 일을 꾸미시니까요. 햄프턴이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아주 멋진 계획이 있어. 그 자식들은 뭐가 없어졌는지도 영원히 모를 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아주 큰 폭발물이 있다고 가정해보게. 그 금고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린단 말이야. 테르미신가 뭔가를 이용해서 불도 내고 말이야. 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루미늄 가루에 철을 연소시킨 거라서 그게 터지면 쇠도 녹지요. 뭐든지 다 태울 수 있을 겁니다. 볼은 쇠를 쇠라고 발음하였다. 좋아. 네이팜탄도 쓰지. 테르밋이 다 못 태운 것은 그게 태울 거야. 어떻게 터뜨리시려고요? 간단해. 자네가 폭탄을 서너 개 만들라고. 크지 않고 가능하면 납작하게 말이야. 한가운데서 터뜨리게. 한 개는 구두통처럼 크게 만들고 금고 안에는 오랫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선반과 서랍이 많이 있지. 그런 곳에다가 폭탄을 여기저기 넣어두겠어. 큰 폭탄은 현금이 있는 곳에 두고 말이야. 참, 그게 터지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나? 아니면 타이머가 있어야 하나? 볼은 눈살을 찌푸리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래된 일이라서 예비군에선 그런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 참, 프리마 코트 같은 걸 사용하면 큰 게 터지면서 연쇄 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폭탄이 안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볼은 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금고 바로 옆에 귀중품 보관함이 있어. 아무나 거길 들어갈 수 있지. 비어있는 보관함 열쇠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폭탄을 넣을 수 있어. 난 금고주의 여기저기에서 폭탄을 터뜨려 도대체 어디서 폭발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하려고 하네.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게는 협박 편지가 무수히 날라오지. 얼마나 많은 놈들이 은행에 앙심을 품고 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몰이 6센트 때문에 수표를 부대는 사람에게 서비스 요금이 3달러라고 해보자고. 꼬마 내일 같으면 장님이라도 두드려 팰걸? 제이가에 사는 키 큰 금발머리 꼬마 넬 말인가요? 그 애는 길을 막기만 해도 장님을 팰 텐데요. 햄프턴은 입을 실룩이며 볼의 말을 막았다. 그만둬. 내 말은 아무라도 기중품 보관함에 폭탄을 넣어서 폭파시킬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의 폭파로 그렇게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내가 말한 대로 아예 산산조각을 내버리면 아무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를 거야. 게다가 금고를 드나드는 행원들 중에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들도 내 계획 같은 걸 먼저 생각해냈다면 나보다 먼저 일을 벌였을 거야. 그야 어쨌든 제가 대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걸 아시죠? 옛날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돈 좀 필요해요. 얼마나 주실 건가요? 계획은 내가 다 세웠으니까 3분의 1 정도면 어떤가? 10만 달러. 우와, 대장님은 역시 째째하지 않으셔서 좋습니다. 좋아, 그럼 폭탄을 만들게. 하지만 조심하라고. 자네 담당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화약고에서 훔쳐내. 자네가 담당하는 곳에는 손도 대지 말고. 자물통 여는 기술은 아직도 녹슬지 않았겠지? 두말하면 잔손이죠. 화약을 훔쳐낸 다음에는 구두 상자 크기의 시한폭탄을 하나 만드는 것을 잊지 말게. 보통 시계 장치면 좋겠는데 확실한 것으로 붙여. 그게 터지지 않으면 난 평생 샌 퀸턴 형무소에서 썩을 테니까. 18시간에서 24시간짜리라면 충분할 거야. 주중에 폭탄을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가 금요일 밤에 경비원과 내가 금고를 잠그기 전에
타이머를 작동시킬 거야. 폭탄이 터질 때쯤이면 나는 낚시를 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을 거고. 돈은 언제 꺼내고요? 마지막 순간에. 요즘 금고문을 닫기 전에 계속 경비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거든. 익숙해지라고 말이야. 그날도 심부름을 보내놓고 그가 심부름을 간 20분 동안에 싹 긁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금고를 잠그는 거지. 내 생각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면 모두들 지폐가 다 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물론 죄를 남기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넣어두겠지만 테르밋 정도면 죄도 그다지 많이 남지 않을 거야. 끝내주는 계획이지. 난 돈에 1년 번호를 적어놓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잘 알거든. 그것도 없애버릴 거야. 좀 수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사무실도 피해를 입지 않겠나. 햄프턴이 잠시 말을 멈췄다. 확실히 하는 게 좋겠군. 시한폭탄을 하나 더 만들게. 금고밖에 서류함에도 하나 놔야겠어. 경찰 녀석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어떤 미친놈이 정말 앙심을 품고 한 짓이라고 볼 거야. 사람은 몇 명이나 죽죠? 한 사람도 안 죽어. 은행은 비어 있을 거야. 그리고 벽돌 조각이 날아간다 해도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토요일 밤이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상업지구거든. 햄프턴이 차갑게 말하고는 볼에게 주의를 주었다. 당분간은 돈을 쓰지 말게. 내가 감시당할지도 모르니까. 돈을 넣어둘 곳은 벌써 봐두었어. 자네 몫은 일주일 후에 주겠네. 난 가능한 한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사표를 내든지 하고 동부로 갈 거야. 왜 감시를 당합니까? 대장님 말씀으로는 우린 옛날처럼 군인 머저리들과 상대하는 게 아니야. 경찰이나 재무부에서 나오는 애들이나 보험회사 조사원 같은 애들이 멍청하진 않다고. 그 많은 돈이 다 타버렸다면 의심할 거야. 하지만 한 푼이라도 금고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건 증명할 수 없을 거야. 내 희망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미친놈이 은행을 폭파하는 바람에 현찰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겠지. 난 물이 넘쳐 들어올 곳도 생각하고 있어. 로비에 있는 분수에 연결되는 대형 파이프가 벽 속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 자네는 폭탄이나 만들게. 나머지는 내게 맡겨두고. 그럼 우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말인 25일경쯤 폭파시키고 싶네. 월요일은 휴일이니까 은행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는 거야. 난 전화도 없는 곳으로 낚시를 갈 거야. 월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는 기절초풍하는 거지.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겠지. 그때 내가 나타나면 공연히 나를 의심했다고 오히려 미안해할 거야. 그것도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심리학을 좀 이용하는 거지. 다시는 나를 쉽게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경찰은 모든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겠지. 누가 갑자기 돈을 마구 쓰지 않나 지켜보는 게 경찰의 임무니까. 경찰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나? 폭발은 토요일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가 될 거야. 타이머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쯤에 작동시켜야 해. 6시에 은행 문을 닫으니까 12시간이 좀 넘는군. 그럼 시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나가 12시간 후에 다른 시계를 작동시키도록 해야겠군요. 12시간짜리 하나만 쓰면 일이 훨씬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래도 되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작동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만사 끝장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작동할 겁니다. 저 같은 프로에게는 어린애 장난이죠. 볼은 자존심이 상하듯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너무 느리게 지나갔다. 계획한 주말이 다가오자 햄프턴은 볼에게서 폭탄을 받아 금고와 귀중품 보관함,
사무실 책상 뒤와 서류철 위에까지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금요일까지 모든 일들이 불안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 행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머피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모두들 퇴근하고 햄프턴과 경비원만 남게 되자 햄프턴은 6시 12분에 경비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경비원이 나간 사이에 금고에서 57만 2천 달러를 훔쳐냈다. 1년 번호를 적어놓은 서류는 1시간 전에 불태워버렸다. 거기에 모든 돈의 1년 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깨름직한 것이었다. 경비가 돌아오자 햄프턴은 상관이 주는 심부름 값이라며 경비에게 몇 푼 지워줬고 경비와 함께 금고를 잠궜다. 그 안에서 첫 번째 타이머가 째각거리기 시작했다. 햄프턴은 신경이 곤두서서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경비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경비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 역시 늙어서 느릿느릿하고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비상시에 손님들에게는 강도보다 그가 더 위험할 것이었다. 최대한 조심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햄프턴은 길도 험하고 통신도 두절된 가라파타 강 상류로 낚시를 떠났다. 그는 거기서 돈과 예쁜 여자를 상상하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래며 긴 연휴를 억지로 보냈다. 돈은 당연히 집에 두지 않았다. 햄프턴은 며칠 전에 밀물이 닿지 않은 해변 위쪽에 돈 숨길 장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방수가 되는 박스 안에 넣고 큰 바위 밑에 모래 속에 파묻었다. 돈은 그곳에서 1년 이상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볼의 몫은 경찰이 그들을 연결시켜서 조사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금요일 밤에 그에게 건네주었다. 한국전 이후로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일을 계획하며 몇 번 만난 장소도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곳만 골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을 것이다. 월요일 오후가 휴일이라 길이 많이 막히는 바람에 햄프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마침내 햄프턴은 동네의 꼬불꼬불한 길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이 있는 절벽 위까지 올라왔을 때 햄프턴은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붉은 경고등과 차량 통제 표시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햄프턴의 집이 없었다. 라드의 집과 해리슨의 집, 그리고 투르만의 집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흙과 도랑이 뒤범벅되어 있을 뿐이었다. 햄프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쳤다. 햄프턴 씨, 엉망이죠? 햄프턴이 돌아서 보니 자신의 집도 없어져 버린 조지 팔그레이브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요? 모르세요? 가만히 있자. 그렇지. 휴일 동안 어디 다녀오셨지? 팔그레이브는 비록 좋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엄청난 뉴스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 반갑다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한 방 먹었어, 햄프턴. 절벽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 전기가 나가서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자 라드가 묻어놓은 코일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서 기름이 흐르듯이 무너져 버리더군요. 하지만 전기가 36시간쯤 안 들어와도 땅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라드가 몇 번이고 말했었잖아요. 36시간 이상이나 전기가 안 들어왔단 말이요? 그렇다니까요. 당신 은행이 폭발했을 때 이런 참,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겠군. 뭐라고요? 첫째로 은행이 풀썩 주저앉았소.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일 텐데 길 건너 변전소 있잖아요.
은행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변전소까지 터졌죠.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군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변전소를 하룻밤 동안에 고칠 수 있겠어? 선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어이, 어디 가는 거요? 햄프터는 다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흙과 집의 잔해가 뒤범벅된 곳을 비틀거리며 넘어서 절벽 끝으로 기어 올라가 달빛 가득한 해변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웠던 해변은 사라지고 없었다. 50만 달러나 되는 돈이 흙 속에 파묻혀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울보가 아니었다. 햄프터는 혼자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그래도 횡령한 건 걸리지 않았군. 아직 일자리도 있고 잃어버린 은행 돈이야 정부에서 메꿔주겠지. 집은 어차피 호상이었을 뿐이야. 볼에게서 한 5만 달러라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햄프터는 별을 올려다보고는 근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팔그레이브를 바라보았다. 어디 갔다 왔어요? 팔그레이브가 물었다. 낚시 간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업무상 갔었는데 좀 놀기도 했죠.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요? 햄프터는 다시 한번 별을 쳐다보고는 팔그레이브를 빤히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지 다 날아가 버렸소. 어떠셨나요? 아니, 이러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은행장이 은행의 금고를 털다니요. 항상 추리 소설이나 범죄 소설의 결말은 완전 범죄는 항상 반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로 말입니다. 어쨌든 작가의 풀어나가는 이야기 방식에는 분명 미스테리다운 긴장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매우 독특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범죄 소설은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반전이 있는 것보다 범죄가 끝까지 성공하는 방식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또 소설이 재미없겠죠? 어쨌든 오랜만에 범죄 추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답변 주세요. 많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